네, 안녕하십니까. 넘버 의학 채널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특강 한 40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 10분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채팅창에 편하게 의견 남겨주시거나 그다음에 또 다른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그중에 선별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바로 실리콘 제품의 주의점입니다. 사실 실리콘 사실 실리콘 관련된 얘기는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쯤에 비욘드에 처음 출연했을 때 뭐 살짝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할 때가 돼서 그 업데이트하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실리콘 제품 관련해서 어떤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하나 정도는 실리콘 제품 하나 정도는 아마 갖고 계실 것으로 한번 예상이 됩니다. 실리콘 제품을 여러분들이 그 애용하시는 이유가 뭐죠? 일단 실리콘 하면요. 이게 사실은 그 성형외과에서도 이게 우리 수술할 때 우리 몸에 넣는 보형물의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아니 우리 몸에 넣어도 될 정도로 이게 안전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넣는 게 막 해로운 게 막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넣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소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뭐 식품용 용기, 뭐 기구 뭐 이런 데 쓰여도 괜찮겠거니 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으로 이런 산업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출시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많이 쓰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실리콘 용기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가볍습니다. 일단 가볍고 뭐 던져도 깨지지도 않죠. 예. 그리고 말랑말랑하고 그리고 일단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용으로 쓰는 플라스틱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PPP 이런 게 있는데 왠지 그거보다 또 뭐 안전한 느낌도 들고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저렇게 뭐 돌돌 말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마로 쓴다면 저렇게 돌돌 말아서 보관해도 좋기 때문에 이런 뭐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도 않아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애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리콘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실리콘 하면요. 영어로 좀 정리 안 해 갖고 왔는데 영어로 실리콘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영어로 실리콘에 알파벳 E를 붙인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표기가 있어요. 근데 그냥 실리콘 알파벳 E가 없는 그냥 실리콘은 그 화학 원소 Si 화학 원소 기호 그 SI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소를 의미하는 건데요. 근데 거기다 알파벳 E를 붙이면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이거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것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실리콘이 원소가 포함된 어떤 뭐 고분자 화합물 아니면 뭐 플라스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뭐 실리콘, 뭐 실리콘 제품이 어떻다 이런 말하면 전부 다 이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폴리실록세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폴리실록세인이라는 뭐 그냥 저희 분야에서는 고분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플라스틱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폴리실록세인 중에서도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폴리다이메틸 실록세인 하면 뭔가 맨날 발음하기 힘드니까 그냥 약자로 줄여서 그냥 PDMS라고 주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MS는 약간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좀더 단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경화제를 넣으면 됩니다. 경화제를 넣어서 또 강도를 높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또 굉장히 유연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뭐 별도의 경화제 없이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보시는 실리콘 제품의 어떤 저런 화학 구조는 저렇게 생긴 거다. 대략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안정성인데요. 일단 안정해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의구심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또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뭔가 유해한 뭔가 뭐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그 외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이거 어떤 해외에서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게 뭐 유해한 물질이 나온 적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요. 일단 과연 뜨거운 음식, 우리가 실제로 요리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달궈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것을 이 실리콘 어떤 그릇이나 뭐 용기, 컵 여기다 담았을 때 과연 유해 물질이 나올까요? 그다음에 또 우리 기름진 성분들 음식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담았을 때 과연 또 유해 물질이 나올지 많이 궁금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산도가 높은 것들이 있죠. 산도 높은 음식들이 또 담았을 때 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그다음에 또 우리 한국 음식들은 또 염분 높은 음식들이 많잖아요. 그 과연 염분 많은 음식이 닿으면 또 괜찮을지 또 우려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쓰시는 집에 쓰시는 실리콘 제품들은 일 일반적인 어떤 음식 우리가 담는 그런 음식의 온도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림 성분, 산성, 염분 높은 음식에 닿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든지 뭐 유해한 화학 물질이 나온다든지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뭐가 나오면 나온다 말씀드리고 위험하다 항상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실제 제가 실험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실험도 했었고요. 억지로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사용 환경에서는 어떤 환경 호르몬이나 유해 화학 물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아, 그게 아니라 교수님 제가 해외 어떤 기사를 봤다. 거기서 뭐 실록세인이라는 게 빠져나오더라. 아니면 뭐 다른 게 빠져나오는 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라는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도 봤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해외에서 어떤 내용이 기사나 논문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보편적인 내용인지,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보편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이게 제품, 회사별로 봐야 될 사안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동차 차더라도 회사마다 제품 품질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회사별로 봐야 될 사안인지를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바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결론도 말씀드리면 그거는 개별 사안으로 봐야 됩니다. 개별 그러니까 회사별로 봐야 될 사안이지 그것을 무슨 미국에서 뭔가 어떤 제품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품에서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관련된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뭐 그런 위험 물질이 나왔으면 제가 할 때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할 때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품별로 다른 사안이고요. 왜 그렇게 또 그런 회사에서 나올 수가 있었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런 플라스틱 소재를 합성할 때요, 만들 때 만들고 나서 이게 정제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정제가 제대로 됐다면 사실은 저런 유해 물질이 안 나옵니다. 방금 말한 이런 조건이 있죠. 뜨거운 음식, 기름 성분, 산성 성분, 염분. 여기서 뜨거운 음식은 일반적인 그 음식의 온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정도 조건에서는 유해한 화학 물질이 국내 제품에서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뭐 저도 다 해본 건 아닌데 한 5개 정도 제품 테스트해 봤을 때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나온다면 그 제품 회사명을 그 회사를 문제 삼아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주의사항이 전혀 없을까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뭐 이 주제를 선정하지 않았겠죠. 바로 이제 주의사항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첫 번째로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직접 저희 연구실에서 직접 실험한 겁니다. 실제 저게 유아용 컵인데 보통 유아용 컵에 음식 담아서 아이한테 이제 덜어주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세척을 합니다. 당연히 세제를 써서 세척을 하죠.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나름 헹궈줬습니다. 충분히 헹궈줬고요. 그렇게도 실험했었고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를 한번 돌려봤어요. 식기세척기에 넣고 거기 당연히 세제가 있었겠죠. 거기서 충분히 헹궈줬습니다. 자, 그리고 꺼냈습니다.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죠? 깨끗해야 되죠.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혹시라도 그 실리콘 표면에 세제가 좀 남아있지는 않을지 잔류 세제가 있는 건 아닐지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게 그 실험 장면입니다. 실제로 저같이 어떤 열을 처리해서 붙어있는 세제가 있는 거 한번 떨어뜨려 봤습니다. 실제 있다면 떨어져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 나와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항상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세제가 많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실리콘 소재에서는 잔류 세제가 상대적으로 일반
일반 범용 플라스틱이라고 하잖아요. 뭐 PP, PE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PP, P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에 비해서 잔류 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잔류 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세제를 이루는 주요한 구성 성분들이 바로 계면활성제들인데요. 그 계면활성제가 일반 PP 플라스틱에 달라붙는 그 결합되는 힘과 잡아당긴 힘보다 저런 실리콘 소재에서 잡아당긴 힘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래서 강해서 저는 실험해 보면 좀 더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잔류 세제가 더 많이 남았으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식기세척기에 들었다 나왔다 하면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물로 충분히 좀 헹궈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물로 충분히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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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날 때까지 충분히 헹궈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식기세척기 쓰지 않았다고 하면 일반 세제로 하셨다면 세제량을 좀만 쓰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충분히 헹구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충분히 가져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예 그냥 실리콘 저런 식기류 같은 거는, 그릇 같은 거는 애초에 별도로 따로 모아 놓고 따로 이제 설거지 하시는데 뭐 베이킹 파우더라든지 아니면 구연사 같은 거 활용해서 그걸로만 닦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세척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생각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만성피로 님께서 어떤 코멘트 주셨냐면요. "실리콘 지퍼백 전자레인지 돌려도 유해물질 안 나오나요? 누구는 안 나온다고 하고 누구는 절대 돌리지 말래요라고 하셨는데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의 근거가, 제가 저런 질문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 저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해외 어떤 자료, 해외 자료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어떤 제품에서 뭐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근거로 우리나라 제품에서 유통되는 것도 다 똑같이 나올 거야라고 이제 약간 주의사항에서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품별로, 회사별로 다른 현상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도 실험실에서 해봤습니다. 여러 실험들을 했는데 제가 했던 테스트에선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별로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저렇게 만약에 절대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그 회사 명을 그냥 공개하는 게 제일 정확한 겁니다. 특정 회사 제품을 테스트했는데 나왔다. 아니면 그 해당 그 해외 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기사에서 나온 어떤 제품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품명을 공개하는 게 사실 더 맞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정제가 안 됐거나 그런 것들은 실록세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럼 전자레인지를 많고 돌려도 되느냐? 이제 그거는 좀 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유해 화학물질이 나오느냐, 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해 환경 호르몬이나 뭐 실록세인 같은 거는 일반적인 그런 온도의 그 정도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환경 호르몬 같은 유해 화학물질 외에 그다음 걸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바로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 그래도 이게 명색이 플라스틱인데 당연히 미세 플라스틱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들 참 많이 받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걱정하셔야 됩니다. 잠깐 여기 너무 건조해서 물 좀 마시겠습니다. 어,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이제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막 미세 플라스틱 많이 공포스럽잖아요. 저도 미세 플라스틱에서 다양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가끔 뭐 이런 거 보셨잖아요. 뭐 티백, 티백에 이게 그 막 여과망이 플라스틱이잖아요. 그럼 뭐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뭐 그런 티백망을 뜨거운 물에 했더니 뜨거운 물에 했더니 막 미세 플라스틱이 막 몇만 개, 뭐 몇억 개, 막 이런 얘기 한번 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보는 실리콘 제품에서도 막 무슨 뜨거운 물이 닿자마자 또는 뭐 하자마자 뭐 미세 플라스틱이 뭐 몇억 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품 초기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역시 저도 제가 그냥 제 이론으로만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실험도
해 봤었습니다. 네, 지금 실험도 했던 거고 역시 억지로 미세 플라스틱 초반에 막 나노 플라스틱 찾아보려고 노력도 했었는데요. 막 그렇게 몇만 개 막 수억 개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제품 초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고분자 소재, 저런 플라스틱 소재는 시간이 지나면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서서히 조직이 끊어지는 게 생깁니다. 조직이 서서히 끊어져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마찰이 일어난다든지, 뭐 뜨거운 게 닿는다든지, 뭐 산성 음식이 닿는다든지, 그러면 서서히 떨어져 나오는 게 생기게 되는데, 그 떨어져 나오는 것들이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거죠.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리콘 제품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할 거야. 영원히 안전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미세 플라스틱 발생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셔야 됩니다. 영구적인 실리콘 제품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제가 쓰는 거는 뭐 특수 촉매가 쓰인 거라 뭐 엄청나게 좋은 거라고 그 제품 광고를 봤다. 예, 그 특정 촉매하고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실리콘 소재의 기본 특성이고요. 반드시 시간이 지난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러면 미세 플라스틱은 다량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언제 교체를 해야 될까요? 교체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언제 교체해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한 달 만에 교체해야 된다. 뭐 6개월마다 교체해야 된다. 뭐 1년마다 교체해야 된다. 그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사용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르고 여러분들 쓰신 제품마다도 좀 솔직히 달라요. 그 회사별로도 다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회사별로 그 경화된 정도도 다릅니다. 심지어 경화제를 얼마 넣느냐에 따라도 다르고 그 또 좀 어려운 용어인데 뭐 가교가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제품 회사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일괄적으로 언제마다 교체하라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처음에 봤을 때보다 샀을 때보다 이게 흠집 있죠. 서서히 흠집들이 생기잖아요. 흠집이 정말 눈에 띄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냥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무조건 미련 없이 교체하세요. 미련 없이 그냥 새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요. 역시 재활용 잘 될 수 있도록 분리수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데요. 자, 이런 거 아마 이거 집에서 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예. 정말 저도 많이 봤고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많이 쓰더라고요, 참고로. 자, 그런데 저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저거를 쓰시는 이유가 뭐죠? 일반 스테인리스로 된 뒤집개를 안 쓰고 저걸 쓰신 이유는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이게 좀 아무래도 금속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프라이팬에서 음식 막 이렇게 뒤집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프라이팬에 그 코팅된 소재 자꾸 벗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실제 그렇고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에 수명을 단축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다들 아시니까 그게 싫으니까 당연히 저런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실리콘이 장착된 저런 실리콘 실리콘 뒤집개를 쓰시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용감이 좋긴 좋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프라이팬은 여러분들 가스레인지 불이든 전기레인지 불이든 프라이팬 표면 온도가 순식간에 20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00도 이상 정도는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200도 이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거 실리콘 저거 제품 겉면을 보니까 겉에 뭐 내열 온도 240도, 뭐 260도 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열 온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온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본격적으로 막 분해돼서 막 정말 미세 플라스로 비유하자면 갑자기 미세 플라스틱이 정말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또 수억 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200도 되면 무조건 안전해요. 그게 아니라 200도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계속 오랫동안 닿는 경우는 사실 없잖아요. 근데 계속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계속 또 조직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또 제품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럼 나중 되면 저게 점점 그 조직이 점점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또 그걸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저거를 우리가 프라이팬에 계속 딱 이게 지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계속 노출시키면 너무 위험한 행동이지만 그냥 이게 하실 때 최대한 노출 시간은 최대한 짧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으실 때 최대한 노출 시간을 짧게 하셔야지만 저 제품의
저 제품의 수명이 연장된다, 수명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영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세 플라스틱 이제 발생 가능성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오래 쓰면 이게 분해 현상을 피할 수가 없어서 미세 플라스틱 우리는 거기에 담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 먹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기적 교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미세 플라스틱 독성은 연구가 지금 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그 연구 결과가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소개해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은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그 연구 결과만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금 말씀드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PS라고 나오죠. PS가 폴리스타이렌입니다.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연구 결과입니다. 했더니 참고로 PS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커피 뚜껑 있죠. 일회용 커피 뚜껑도 PS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도시락, 일회용 도시락 용기인데 스티로폼 느낌 나는 거 있죠. 보통 그 만두 같은 거 포장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사발면 용기인데 스티로폼 느낌 나는 어떤 사발면 있죠. 그게 바로 다 폴리스타이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가지고 동물 실험 한번 해본 겁니다. 실제로 생쥐 실험 가지고 해봤더니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 성장을 더 빠르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 밝혀졌고요. 심지어 원래 암이라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전이잖아요. 근데 전이 가능성은 최대 10배 이상 더 빠르게 하더라. 그런 충격적인 결과도 나왔었습니다. 게다가 항암제 내성을 유발해서 결국 위암 악화 가능성이 더 강화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 발표된 바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PS 말고도 뭐 PET 나노 그런 미세 플라스틱 관련된 뭐 연구 결과도 너무 많고요. 결론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입니다. 왜냐면 참고로 150 마이크로미터가 넘으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몸에서 막 혈액에서 막 관찰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게 15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이하의 것들도 우리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노출되는 거를 피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바로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방금 제가 PS, 폴리스타이렌 미세 플라스틱을 말씀드렸고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제가 지금 연구 결과 말씀 안 드렸잖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2025년 2월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연구가 너무 제한적입니다.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안전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실험 자체를 많이 안 했어요. 보통 지금까지 연구가 가장 많이 쓰는 플라스틱도 있잖아요. PP, PE, PET, PS 막 이런 것들 위주로만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 플라스틱별로도 지금 결과들 몸의 그 유해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실리콘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연구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왜 이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들을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저도 들었고요. 이제 관련된 연구 결과 나올 때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결과 나오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세 플라스틱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교체하시는 거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좀 요 질문은 제가 받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나날이 좋은 날 님께서 "교수님 종이 오일도 미세 플라스틱 나오나요?" 이것도 사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종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코팅하잖아요. 그죠? 뭔가 안 젖게 해야 되니까 뭔가를 코팅하는데 그 코팅하는 게 방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실리콘 PDMS라고 하는 그 실리콘으로 이제 코팅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플라스틱을 코팅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종이 오일을 쓰지 말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뭐 감싸는 용도, 그다음에 뭔가 접시에다 깔아 놓고 혹시라도 뭐 기름진 거 이런 게 좀 올려 놓으면 설거지할 때 편한 것도 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용하게 쓰면 좋긴 좋습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하면 가급적 사용을 자제해야 되지만요. 그런데 이게 제가 예전부터 문제 삼았던 건 뭐냐면 종이 오일을 그냥 감싸는 정도가 아니라 프라이팬에 올려 놓고 프라이팬에 종이 오일을 깔아요. 그다음에 고등어를 거기다 생선을 구워요.
이걸 제가 되게 예전부터 문제 삼았던 겁니다. 예.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프라이팬 표면 온도 200도 이상이라고 했었죠. 200도 이상에 계속 노출시키면요. 200도 이상에서 계속 노출이 되면 실제로 아까 저 뒤집기 같은 건 잠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시키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분해되면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예 생기고요. 예 그 생기고 그런 아무튼 그렇게 생기니까요. 그 생기는 것도 제가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그 실리콘 성분이 떨어져 나오는 거 직접 실험적으로 제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 확인했기 때문에 더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유율을 그런 그런 고온에 계속 지속적으로 열을 가하는 거. 여기서 이 고온이 한 200도 이상급입니다. 200도 이상급으로 막 고온을 노출시키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걸 바람직합니다. 근데 전자레인지 돌리는 뭐 기존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열, 보통 이제 물이 진동해서 나오는 열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정도 열로는 미세플라이 발생하거나 그런 걸 제가 확인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까 말한 대로 200도 이상이 너무 높은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거는 미세 플라스틱을 다량 먹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쿠킹 오일은 괜찮을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쿠킹 오일은 이제 알루미늄, 정확히 따지면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산화 알루미늄인데요. 이미 실험 결과들이 너무 많고요. 뭐냐면 이제 산성 물질이라든지 염분이 많은 그 음식을 담게 되면 이게 녹아 나옵니다. 산화 알루미늄 성분들이 다 녹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건 좀 안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물론 알루미늄이 하는 게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성분이 들어오면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문제는 신장이 건강했을 때 얘기고요. 신장이 우리가 영원히 건강하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신장 기능이 문제가 되면 제대로 배출이 못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알루미늄 노출은 피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권고사항입니다. 식약처에서도 알루미늄 식기류라든지 그런 것들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지침도 식약처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식약처 지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또 많은 또 성원해 주시고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실리콘 얘기 또 마저 해야 되기 때문에 실리콘 얘기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실리콘 그 용기 관련된 얘기만 했는데요. 근데 이제 탈모하고도 실리콘이 관련이 있다라는 뭐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탈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저희 분야 사람들끼리 또 화학하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탈모약만 개발할 수 있다면 그건 노벨상 받을 수 있다." 예. "그건 100% 노벨상이다." 라는 얘기를 저희 관련 전문가들끼리도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탈모로 스트레스 받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탈모에 뭐 효과가 좀 있다더라. 그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다더라." 이 정도는 있어도 완벽하게 탈모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치료제는 개발이 안 돼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탈모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탈모라고 하는 거 일단 뭐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뭐 머리를 감거나 평소에도 하루에 한 50 개에서 100개 정도 빠지는 건 보통 정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 이상으로 더 빠지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탈모의 원인 중에 뭐 대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유전이라고 보통 제일 많이 얘기하죠. 근데 도대체 근데 유전 말고도 이제 그 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하나가 "샴푸도 원인이다. 샴푸도 탈모의 원인이다." 이런 소문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샴푸도 분명 원인이다. 샴푸를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려하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뭐 질문 워낙 많이 받았고요. 질문 많이 받았던 이유가 이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그분들도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주신 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해외에 굉장히 유명한 그 스타들이 있어요. 아마 다들 얼굴 정도는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샴푸를 안 쓰시는 분들입니다. 샴푸를 안 쓰세요. 그래서 샴푸를 안 쓴다고 해서 노 샴푸라고 해서 노푸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분들이 대표적인 노푸족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막 여기저기서 "저는 샴푸 안 씁니다." 이러니까 이게 막 계속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쓰시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샴푸엔 너무 뭐 "유독한 게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으니까 그게 피부에 닿아서 뭐 흡수돼서 뭐 위험하고 뭐 탈모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이제 사실인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설명드리고 실제로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다 샴푸는 갖고 계실 테니까요. 집에 있는 샴푸 성분표를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분표를 들여다보면요. 샴푸에는 거의 빠짐없이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뭐라고 적어 놨냐면 디메치콘이라고 하죠. 디메치콘이란 말이 거의 대부분의 샴푸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메치콘 하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디메치콘이 바로 아까 제가 오늘 계속 말씀드린 그거 바로 요겁니다. 실리콘. 바로 그 PDMS라는 성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리콘이 우리가 물론 뭐 그릇에도 쓰고 뭐 뒤집개용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쓰지만 저렇게 바로 샴푸에도 들어가는 성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저 이런 실리콘 성분은 이제 여기저기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우리가 성형 보형물로도 쓰는 그런 건데 이거를 왜 머리 감을 때 샴푸에 왜 쓰는가? 이렇게 아까 질문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 디메치콘이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뭐가 효과가 좋냐면 사실 여러분들 비누를 안 감고 샴푸로 감으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실제 샴푸로 감으면 어떻습니까? 머릿결이 더 좋죠. 예. 실제로 되게 찰랑찰랑거립니다. 예, 실제 더 찰랑찰랑거리잖아요. 더 부드럽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리카락이 있으면 저 디메치콘이라고 하는 실리콘 성분이요. 실제로 그런 미세하게 이런 손상된 부분들을 메꿔줍니다. 메꿔주는 효과가 나요. 한마디로 코팅하는 효과가 납니다. 코팅을 해 버려요. 코팅해 버리니까 머리카락이 이게 손상돼 있으면 서로 이렇게 엉키거든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요. 엉킬 수가 있는데 저렇게 실리콘으로 딱 코팅해 버리면요. 서로 이렇게 엉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탁 했을 때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느낌 다 느껴보셨잖아요. 그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다 하나하나 코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서로 엉키는 걸 막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런 실리콘 성분이 딱 코팅돼 있으면 윤기까지 납니다. 예, 약간 광도 나요, 실제로. 빛 반사 때문에 이게 아니고 광이 나는 그러니까 윤기가 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좀 저런 효과를 원하시는 분들, 찰랑찰랑거리거나 좀 윤기 나는 그런 걸 원하시면 당연히 샴푸, 비누에서는 그런 거 보기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샴푸에는 저런 걸 넣어서 더 비싸게 파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살짝 의아하셨을 거예요. 어? 내가 샴푸를 구매하고 충분히 헹궜는데 그러면 저 실리콘 성분이 남아있는 거야?"라고 아마 질문 주실 것 같은데요. 예,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 예, 남아있는 거 맞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샴푸로 머리 감은 다음에 헹구는 시간은 정말 길게 하시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다 빼내셨다 뭐 완전 만약에 혹시라도 그러기도 쉽지 않지만 다 해 놨다 치면 여러분들이 샴푸를 사시는 효과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 성분은 그 샴푸 성분은 당연히 여기에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머리카락에 남는다고? 그러면 두피에도 남는 거 아닌가? 라는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두피에도 남습니다. 네, 두피에도 남는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머리카락에 남듯이 두피에도 남는데 두피에 남는 게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디메치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게 화학 구조가 약간 저희끼리 그냥 쉽게 얘기할 때 화학 구조가 마치 구조가 저런 파스타 누들 같다. 보통 파스타 누들 같다라고 보통 저희가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일반인들 상대로. 그냥 파스타 누들 구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눈에도 보이지 않을 정도 작죠. 작지만 저런 파스타 누들 구조인데 저런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두피에 남았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저런 막 엉켜 있는 저런 것들이 모공을 막기가 너무 쉽습니다. 예, 모공을 막기가 너무 쉽고 모공 안에 딱 들어가서 채워버릴
가능성, 실제 채워지는 그런 실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 채워버립니다. 모공을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그냥 뭐 "전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당연히 남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머리를 감으실 때 샴푸를 쓰신다면 머리카락에 남는 건 괜찮습니다. 예, 머리카락에 남는 건 괜찮은데 당연히 두피에는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피 같은 거 남지 않도록 헹구실 때 이게 손톱 말고요. 이게 여기 부드러운 손가락으로 약간은 두피 마사지 하듯이 부드럽게 헹궈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샴푸 성분 남지 않게 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샴푸가 탈모의 원인이 아니고요. 잘못 사용하면 샴푸는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다음 주제 하나 더 다룰 게 있는데 간단히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미 님께서 저번에 배달 음식 랩 관련해서 주의하라고 하셔서 평소 시켜 먹던 과제 중에 저질 랩 쓰는 곳은 모두 걸렀습니다. 수명이 연장되었겠죠? 감사합니다. 저질 랩 쓰는 곳은 모두 걸렀습니다라고 하는데 하셨는데요. 근데 근데 저거는 조금 이게 육안으로 구별이 안 됩니다.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무튼 그래서 그게 아마 구별하기 힘들었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아무튼 근데 결론은 배달 음식점에선 대부분 PVC 랩을 쓴다라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PVC 랩에는 보통 포탈레이트 가소제를 많이 쓰는데 요새 뭐 안 쓴다고 하는 곳 업체들도 많아요. 나름 친환경 가소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친환경 가소제라 불리는 것들 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ATBC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그렇게 안전할 거라고 믿었던 친환경 가소제조차도 최근에는 유해성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으라고 아주 간단해요.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면 안 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좀 저런 거 그러니까 배달보다는 직접 가서 드시길 좀 바라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뭐 이렇게 포장돼서 직접 음식에 닿았던 거랑 최대한 빨리 벗기시는 게 좋고 뭐 고기 같은 거 마트에서 사셨다면 역시 이것도 PVC 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최대한 빨리 벗기시고 가정용 랩으로 교체해서 포장하시고 보관하시기를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섬섬옥수 님께서 "교수님, 고무랑 실리콘이랑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예. 소재자 구조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다른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냥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고무를 많이 쓰는 어떤 소재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카본 블랙이라는 걸 넣으면 되는데 카본 블랙이라는 걸 넣고 이것저것 첨가제 넣으면 그게 바로 타이어입니다, 여러분들. 타이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실리콘하고는 다르다. 이게 나름 탄성이 있으니까 둘 다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송하연 님께서 "교수님, 저는 잘 때 온몸을 긁는 잠버릇이 있어서 실리콘 장갑을 끼고 자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죠?"라고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실리콘 장갑을 끼고 자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뭐 실리콘 장갑을 꼈다라고 해서 그거 낀 것만으로 뭐 유해 화학 물질이 뭐 손에 나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 소재 자체에서 유해 물질이 나온다든지 그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근데 예, 근데 지금 막 긁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긁는다고 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긁는다고 해서 설령 그런 심한 마찰에 의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로 뭔가 그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발생하는 거는. 네, 절대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부 진피까지 도달하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들. 쉬운 거 아닙니다. 화장품 업계에서도 늘 화두가 뭐냐면 여러분, 화장품 성분이 다 흡수가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흡수가 안 돼요. 이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는데 대부분 표피에서 머물고 진피까지 도달하는 이게 하기가 기술이 진짜 어려운 기술입니다. 하물며 저런 사이즈가 엄청 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진피까지 도달해 간다는 게 여러분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장님께서 "오늘 주제와는 별개지만 세탁 시에 옥시크림 분말 세제를 작은 티스푼 한 숟가락씩 물에 녹여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뭐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저거 자체가 뭔가 뭐 유해한 화학물질이 뭐 발생하고 뭐 이게 세제가 그 성분이 여기 남아 가지고 나중에 우리 피부염을 일으킨다든지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헹굼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로마유 님께서
페트병을 쌀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세 플라스틱 함유량이 점점 늘어나는 건가요? 미세 플라스틱은 물로 씻어내도 계속 잔여물은 남아있는 건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좋은 질문이고 굉장히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페트병을 재활용하시려는 그 의도는 사실은 정말 이해는 가고요. 사실은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페트병을 또 너무 많이 쓰고 이게 결국엔 우리가 이제 뭐 결국엔 진짜 버리잖아요. 예. 버리고 있다 보니까 나름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또 100%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하시려고 이제 집에서 이제 나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런 것도 이제 뭐 쌀 보관용으로도 막 쓰신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PET 소재라고 하는 게 나름 우리는 건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수분 흡습력이 좀 있어요. 흡습력이 좀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분을 좀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개봉되고 나서 내용물 다 빠지고 나서 세척을 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세하게 물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번식을 잘합니다. 저기다 쌀통을 쓰게 되면 쌀 음식물을 보관하게 되는 거는 미생물 분식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보관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세 플라스틱 근데 단순하게 이제 사실 페트병에 그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페트 소재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PET 소재를 사출 성형을 하게 됩니다. 블로우 성형이라고도 하는데요. 고압에서 기체를 강하게 쏘는 겁니다. 틀에다 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우 성형을 하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조직이 좀 끊어져요. 수분을 좀 머금은 상태에서 가수분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물을 탁 담게 되면 조직들이 떨어져 나오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거는 그건 팩트고요. 이런 페트병 물에서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미 다 빼냈다면 사실 남아있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번 내놓고 나면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 미생물 번식 측면에서 저걸 재활용하는 거는 별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분리수거. 페트병만 우리가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수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히려 더 지켜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파스텔님께서 실리콘팩에 식품 보관이나 애기 간식이나 애견 사료 보관하는 건 어떤지요?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식품 보관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당연히 뭐 냉장고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냉장고 하실 테니까요. 냉장고에서 하시는 거 그것까지는 문제되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라 그 인체 우리 성형 보형물로 쓰는 거다라고 해서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김숙자님께서 시실은 안전한가요? 시실 쓸 때 이빨 사이에 플라스틱이 남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어요. 예, 명확한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사실 명확한 연구가 없어요. 이게 왜 좀 실험하기가 좀 어렵냐면 시실 쓴 다음에 다시 사람 그 치아와 잇몸 사이의 그 부분을 다시 그 직을 어떻게든 빼내 가지고 미세 플라스틱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실험 뭐 생지 가지고 그런 실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진짜 사람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히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실험해 본 적이 없고요. 당연히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 이 분야 전문가로서 제가 그냥 추정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좀 약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 치실 이거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 그 마찰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헹굴 때 입안으로 헹구는 수준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다 빠진다라고 좀 추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짧게만 말씀드리도록 신주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디메치콘 없는 샴푸가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디메치콘 없는 샴푸. 한번 이제 뭐 마트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작정하고 샴푸를 한번 그 성분을 한번 다 봐 보세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게 있어야지만 코팅이 딱 되면서 코팅도 되고 이게 찰랑찰랑 거리는 느낌, 윤기도
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다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참고로 저는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샴푸로 머리를 감지 않고 비누로 머리를 감습니다. 저는 찰랑찰랑 거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렇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김민희께서 이런 질문 주셨네요. 그 탈모 샴푸라는 것들도 결국 디메치콘 그게 들어갈 텐데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탈모 샴푸라고 해서 이제 탈모에 어느 정도 탈모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특정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코팅돼서 찰랑찰랑거리면 좋기 때문에 디메치콘이 있는 탈모 샴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탈모 예방 샴푸라고 하더라도 저게 디메치콘이 그 두피에 남아 버리면 그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죠. 예, 오히려 모공을 막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아까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또 김민희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엄청 미세한 물줄기로 고압 분사를 해서 두피를 헹구면 좋겠어요." 예, 뭐 저 고압이라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나오는 수준의 고압 해저는 그 정도로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정도. 엄청난 센 고압이면 오히려 두피 손상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그 정도 압력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민희께서 "머리 감을 때 헹구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는구나."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감는 거 당연히 중요하지만 헹구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비누는 괜찮냐?"라고 이제 질문 주실 수 있는데요. 비누도 사실은 디메치콘 이런 건 없지만 그 모공을 막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 비누를 이루는 화학 성분들 하나하나 이게 다 따져 보게 되면요. 그게 진짜 너무 많은 양이 두피에 남게 되면 역시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당연히 비누라고 하는 거는 원래 목적 자체가 헹구는 헹구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남기라고 만든 목적이 아닙니다. 그때 반드시 충분히 헹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왜 샴푸 회사에서 디메치콘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제품 개발이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은 게 일단 뭐 좋은 성능 나는 거 찾는 건 쉬워요. 좋은 성능 나는 거 뭔가 화학 성분을 우리가 합성해서 찾아냈어요. 그건 쉬워요. 근데 뭐 그다음 단계가 뭐가 어렵냐면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안전성 검사. 이런 건데 과정들이 또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또 나름 통과했다고 해도 혹시라도 추후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추후에. 갑자기 뭐 특정 성분이 해외 논문에 이게 사실은 뭐 샴푸로 썼을 때 흡수가 돼서 뭐 무슨 혈액암을 유발할 수 있다더라. 혹시라도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한 선택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널리 쓰여 왔던 것들, 널리 쓰여 왔던 성분들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성분을 쓰고 코팅에는 저게 최고니까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보통 머리카락에만 남았을 때 안전하다고 이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방법 쓰고 다만 다른 첨가된 성분들을 조절해서 샴푸마다 또 약간 효과들이 다 다르죠. 향도 다르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핵심 성분은 저 디메치콘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선택 바로 디메치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파스텔님 지금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헹굴 때 린스 대신 식초로 헹구는 건 어떤가요? 실제 식초로 헹궈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긴 합니다. 화도 되긴 한데 뭐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실리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리콘에 대해서는 이거 딱 4가지 단어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이 나온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으셨을 텐데요. 저도 국내 제품에서 제가 몇 개 제품 확인했을 때 나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만 잔류 세제는 걱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세제는 먹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일종 주방 세제 뭐 과일, 야채, 채소 전용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고요. 그걸로 깎아도 된다는 뜻이고 헹군다는 전자의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주 미량 남았을 때는 그렇게까지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일 뿐이지 그걸 마음껏 먹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잔류세제는 걱정하셔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충분히 세척 시간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교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00도 이상이 너무 높은 온도에 자주 노출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집개로 쓰실 때도 짧게 짧게 직접 프라이팬에 닿는 시간은 되게 짧게 짧게 가져가셔야지만 제품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종이 호일 요것도 종이 호일은 쓰시긴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200도 이상의 지속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그런 방법은 절대 쓰지 않기 사용하지 않길 바라시고요. 마지막으로 탈모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샴푸하실 때 두피 헹구시는 거 그거 꼭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후 5시 이게 접속하기 힘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접속해서 또 성원해 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 주시고 질문 많이 주셔서 저도 하면서 굉장히 신이 났습니다. 힘이 났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3월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